정치권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한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여상원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권에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옹호하는 발언들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 들어보실까요? 크게 변한 것은 오히려 북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마침내 출연하신 것 아닌가. 민생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정책에 큰 전환을 이루고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그런 기회를 살려드리는 게 좋고. 네, 들어보셨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백성을 생각하는 지도자, 정말 극상의 극찬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떤 군주를 옛날에 용비어 청가할 때 저런 식으로 많이 했죠. 그런데 아마 이낙연 총리가 기자 출신인데 어떤 단어를 고르는데 아주 신중을 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분이 백성이라 한 건 사실 지금 현재는 안 맞죠. 국민이라 그러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백성이라 그럼으로써 마치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뭐 군주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해서 그러는데 아마 근데 이낙연 총리가 옛날부터 백성이란 말을 상당히 자주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입에 많이 붙어 있어야지 아마 무의식 중에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4.27 판문점 정상회담, 그다음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각 민생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바지에 뭐 흙도 묻혀가면서 그걸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진짜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데.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전에 여러 가지 했던 뭐 장성택 처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 핵에 좀 집중하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조금 곤란한 지경인 나라인데 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진짜 먹거리를 갖다가 희생해야 되는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 이때까지 해왔는데 갑자기 한 몇 달 사이에 저렇게 그냥 백성을 위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거는 조금 지금 물론 이해는 갑니다. 저기 아프리카 아마 가서 교민들 모임에서 한 건데 지금 남북 관계가 잘 되려고 그러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어떤 비난하고 이러면요 분위기는 흐트러진 건 맞지만 일국의 총리로서 이거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제가 충고 드린다면 충고할 위치는 아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4.27 이후에 하시는 모습을 볼 때 백성을 위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아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밖으로 나타난 모습을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다. 이러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제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 2, 3세와 비교해 김정은 위원장이 더 낫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게 이제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상의 이제 어떤 강연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의 지도자 또 유명 인사분들이 과연 이 북한을 왜 이렇게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 저분들이 잘못 보고 있는지 참 헷갈릴 정도로 사실 김정은이라는 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처형을 했습니까? 그리고 저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본인이 사실은 무슨 항일 혁명을 했습니까? 사실은 국내에서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사실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아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실 숙청과 처형을 하고 그래서 지금 어떤 권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력으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유일한 그런 독재 체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나라와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을 비교를 한다? 자, 대기업들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뭘 했습니까? 자, 대기업들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어떤 기본적인 많은 노력을 했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 경제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죠. 그런데 그 2, 3세와 지금의 김정은을 저렇게 비교를 해서 어떤 면에서 지금 대기업의 2, 3세들을 비판한다는 건 이건 비교 자체가 일단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을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저는 좀 제 귀를 좀 의심스럽게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낙연 총리 발언 또 유시민 전 장관 발언이요? 우리가 지금 말을 딱 끊어서 저것만 봤잖아요. 전체 내용 문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두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나라 재벌 3세보다 뛰어나다 또는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 이런 의미로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낙연 총리는 전체 맥락을 보면 북한이 이제는 핵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경제 발전이나 아니면 민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물론 표현을 저걸 딱 끊어서 저것만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마치 뭐 김정은이 국민을 위해서 뭐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의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북한이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예전에는 핵만 붙잡고 핵으로 어쨌든 뭐 백성이야 굶든 말든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다른 국제사회와 뭔가 좀 얘기를 해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고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저는 유시민 전 장관 얘기했던 핵심은 뭐냐면 혁신이었어요. 혁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의 혁신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2세, 3세들이 혁신을 잘 안 하고 있으니 김정은이 뭐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자기 아버지한테 뭐 정권 물려받아가지고 어린 나이에 어쨌든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틀었잖아요. 그러니까 핵 발전에서 핵 개발에서 그런 형태의 어떤 혁신을 좀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얘기한 거지 뭐 김정은이가 지금 우리 재벌 2, 3세보다 낫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얘기하려는 말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었는데 그게 북한의 김정은이었고 또 김정은 예를 들어 그것만 딱 떼내면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패널분들의 시각차가 조금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국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칭송이 자자한데 정작 북한 노동신문은요.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을 했습니다. 어떠한 표현을 썼냐. 주제넘는 발언을 한다. 쓸데없는 훈시질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북미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실상의 약간의 경고를 한 데 대한 발끈한 그런 이 성명을 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이제 방문하셔서 그 렉처에서 했던 강연 중에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협상에서 한 결과물을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이제 국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심판,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이 말만 안 했지만 실제로 그에 대한 이제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번 올 1월 달 이후에 저렇게 우리가 대놓고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한 것은 저는 처음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 게 왜 했을까? 즉, 이 북미 회담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핵 문제입니다. 자,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 대통령이 언급을 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북한의 의도는 첫 번째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한국 이야기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가 너하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는 것에 대한 저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빠져라. 그렇죠. 문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가 미국하고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고 즉 우리한테는 그냥 경협이나 하자라는 그런 어떤 저는 뉘앙스로 봅니다. 그동안 북한의 태도를 보면 우리 정부가 비핵화를 사실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비난의 수위가 높았어요. 그걸 보면 실제 여러 가지 며칠 동안 한 이야기를 보면 결국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분리를 하는 것이죠. 즉 핵 문제는 미국과 그다음에 경협 문제는 우리와. 근데 사실 이게 핵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관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비춰본다면 우리가 자꾸 북한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를 우리가 실제로 북한과 못하고 있다는 상황. 저는 이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는 지금 이 문 대통령을 사실 적시를 하진 않았습니다. 노동신문에 그 누군가가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을 지칭을 한 건데 우리 정부는 언급할 부분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정부 언급할 부분이 있든 어떤 간에 아마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 대응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또 저게 뭐냐면 노동신문에 김영 칼럼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의 의견으로. 그냥 물론 뭐 노동신문에 그 김영 칼럼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북한 노동당 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뭐 의중이 반영된 거겠죠. 그렇지만 약간 공식적인 거는 딱 볼 수가 없거든요. 수위가 좀 낮아서. 그런데 저기서 북한에서 저 정도로 왜 이야기를 하냐. 저는 뭐 짧게는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백두혈통이고 북한에서는 거의 신격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격 존재를 문재인 대통령이 심판한다고 그래서 역사가 이거는 옛날에 그 일본의 천황은 신인데 누가 비판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 식으로 북한으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뭐 하는 건 전부 다 절대적으로 옳고 누구든지 언급을 조차 할 수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 하니까 이거는 상당히 북한 쪽은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일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저 칼럼에 보면 뭐라고 또 적혀 있냐 하면은 운전자론 뭐 우는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비난하고 있는 거 보면은 결국 그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다 있지만은 이 비핵화
문제라든가 앞으로 진전은 북한이 주도가 돼야 된다. 남한이 뭐 미국이 주도한다든가. 예. 지금 벌써 그런 태도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는커녕 교수 노릇도 못한다 이렇게 정확히 적시를 했어요. 너무 심해서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여하튼 북한 측 입장은 이 모든 그 상황을 북한이 조절하고 주도해 나가겠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속뜻은 뭐 일정 부분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나 원색적인 비난을 들었는데 이 얘기 듣고 그냥 속수무책 가만히 있는 것, 침묵을 한다는 것도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떤 탱크로든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북한의 속내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 이현종 의원님 생각하신 분하고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북한은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 제도 푸는 데 좀 나서고 경협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러기 바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우리가 공조를 해가지고 지금 북한의 노동신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심판을 받게 될 거 우리 대통령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비핵화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형태는 심판이 갈 거다. 우리는 거기에 함께 공조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불만이잖아요, 지금. 그 불만의 표현이고 우리 정부가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 입장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자기 편 들어주면서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런 발언을 했다고 저는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북한의 속내를 알고 있는 거죠. 저게 뭐 비난이긴 하지만 그게 무슨 정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일까 하는 부분보다는 자기들이 뭔가 더 국제사회 제재로부터 풀려나서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고 싶어하는 열정 때문에 늘 북한이 하는 행동 아닙니까 저게? 그러니까 저기에 일희일비하고 우리가 거기다 뭐 또 욕하고 예를 들면 또는 뭐 여기에다 우리가 무슨 반박 선명하고 이러봤자 에스컬레이트만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긴장감은 향상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또 저러다가 하루아침에 남북 정상회담을 만나서 웃으면서 또 악수하고 이럴 거예요 분명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긴 관점에서 우리가 북한의 저런 전략적인 것들을 잘 분석하고 저기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의 페이스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긴 호흡에서보다 그렇게 아마 반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를 앞두고 이 류경식당에서 탈출한 북한 종업원을 두고 북한에서 계속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굉장히 난처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언제까지나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이 저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넓은 마음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건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점점 북한의 수위는 높아지고 사실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정확히 지적을 해야죠. 사실 우리가 이 협상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 언제까지나 북한에 끌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금 북한이 합의를 한 8.20 지금 그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저 이야기가 물론 이제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북한이 항상 하는 걸 보면 저렇게 외부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점 이제 들어와서 공식적인 성명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춰보면 저 이야기 자체는 저는 심상치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이산가족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는데 또 국내에서 이제 이 종업원들 중에서 일부 이제 이 매니저와 이런 분들이 그 이야기를 또 했고 본인들의 어떤 협박과 회의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지난번에 이제 유엔 특별감사관이 이제 와서 또 그런 이야기 하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만큼은 명확히 좀 선을 그을 필요가 있어요. 자꾸 이 문제에 대한 여지를 둔다든지 할 경우는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저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를 할 것이고 저걸 협상의 카드로 쓸 텐데 만약 지금 저래서 이산가족 상봉이 또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가시기로 했던 분들이 얼마나 또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될 거라는 걸 좀 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게 어저께 북한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와 메아리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내놨고 오늘은 노동신문 개인 필명인데 결국은 뭐 조평통 담화수준까지 이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리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북한이 저 문제를 제기한 게 우리 사회에서 사실 이제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국제 뭐 유엔 인권 거기서 와서 조사도 하시고 또 뭐 일부 인터넷 뭐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 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왔다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사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다만 저걸 그럼 우리 정부가 자 그러면 이게 자기 의사를 본인의 의사 아니고 왔으니까 그럼 돌려보냅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 문제가
이게 인권적 차원에서 보면 사실 북한 만약에 종업원들이 자기 의사가 아닌데 왔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든 자기 의사와 반해서 강제적으로 끌려왔거나 뭐 강제적은 아니더라도 모르고 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처우를 대우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그럼 조사를 해서 가고 싶어하는 사람 예컨대 오기 싫어했던 사람을 데려온 사람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이거 나머지는 남아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딜레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딜레마가. 이게 예. 또 지금 정부가 아니라 그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네. 근데 우리가 그러면 국정원에 이런 잘못된 공작이라든지 뭐 정보사 이런 공작들에 대해서 다 또 이렇게 들춰내서 그걸 또 문제 삼는 것도 물론이 있고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가능한 이 문제를 이게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것 자체 국제사회로부터도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처리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아마 예.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제를 정부의 바꿔볼까요? 예, 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엄령 문건의 세부 자료가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장관이 몇 달 전 이미 그 문건을 보고받았다고 하는데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문건 다 보고받았어요? 놓고 가라고 해서 놓고 갔습니다. 자, 이 공개된 문건 지금 지난 3월에 이미 기무사가 이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했던 문건이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게요. 그게 예. 지금 뭐 그거는 확정된 사실이고요. 지금 송영무 장관도 시인했지 않습니까? 예. 이미 놔두고 가라고 했다고. 그냥 놔두고 가라는 게 자기 책상 위에 두고 예, 가라. 안 봤다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요. 예. 장관이 그 기무사에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그냥 놔두고 가라고 했다가 해서 그냥 안 봤다가 지금 3개월 지난 후에 보고 이게 뭐 문제가 되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아, 근데 그거 장제원 의원도 그랬죠. 이거는 뭐 계엄사 뭐 계엄령이 문제가 아니고 문건 축소 발언이 더 문제라고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3개월 지나서 지금 갑자기 왜 이 문제가 나오고 그다음 만일 송영무 장관도 뭐 별을 갖다 몇 개씩이나 달았던 장군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예. 국가의 어떤 안보랑 잘 아시는 분이 그 문건을 3개월 전에 이미 봤을 건데 그때 왜 아무 소리가 없었냐? 이게 더 의심스러운 거죠. 지금 또 이 시기에 예. 왜 이게 나왔느냐? 그 의도가 과연 뭘 것이냐? 예. 이게 지금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문건 내용도 지금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그 문건 내용 중에 문제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분명히. 예. 이게 좀 헌법에도 좀 어긋나고 예. 그런 게 있지만 그걸 떠나서 먼저 절차적으로 우선 그 보고가 보고받은 3개월 후에 이 문제가 된 네. 거 이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뭐 여러 가지 논란들 또 확인해야 될 어떤 사실관계들이 많고 뭐 이미 전국에 블랙홀이 되다시피 한 지금 그런 큰 이슈가 됐는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그런데 실제로 계엄을 실행을 하려면 예하 부대들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문건은 또 없다면서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문건을 두고 지금 일단 청와대는 예전에 시급성, 중대성, 폭발성 이것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히 수사를 지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또 여당에서는 이제 내라는 뭐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달에 이 문건의 전체를 봤습니다. 이 문건의 앞에 8장 플러스 67페이지 되려는 어제 청와대 공개한 문건을 다 기무사령관이 줬다라고 이석구 예. 기무사령관이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권의 인식으로 본다면 그걸 국방부 장관이 감아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한테 직보를 했고 이 내란 음모와 관련된 문건이라고 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3개월 동안 묵힌 것은 저는 그 국방부 장관의 판단이 뭔지가 좀 의심스러워요. 자, 그렇다면 청와대의 저 판단과 대통령의 판단과 국방부 장관의 판단이 다르면 예. 그럼 대통령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 만약에 인사 조치를 하든지 국방부 장관이 지금 보면 개선선상에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수사의 보고도 받지 않고 예. 자, 그런 상황의 어떤 서로의 인식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 문건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예. 우리가 이제 12.12를 겪었기 때문에 사실은 쿠데타 계엄령에 대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걸 또 청와대에다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와대의 참모들도 계엄령 이런 걸 보고받았을 때 가만히 있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2개월 동안. 4월 달에 예. 지금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다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왜 2달 동안 이 문건이 그러면 이야기가 되지 않았는 것인지 예. 그리고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측면들이 네.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과연 실행을 하기 위한 정말 예하부대까지 군을 동원할 것인가. 이거는 예. 지금 감찰관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그 알려면 사실은 저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어제 청와대 발표를 해서 이미 이 사건은 이 의미 규정이 다 끝나버렸다. 그러면서 본다면 굉장히 아마 앞으로 검찰단이 고심이 많을 겁니다. 송 장관은 6.13 지방선거의 폭발성이 워낙 클 것 같아서 보고를 안 했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죠. 그런 입장이죠. 예.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 부분은 좀 이해는 안 돼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럼 지금 실무 계획 같은 경우는 실행이 가능한 정도의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걸 정무적 판단해서 보고를 안 했다? 저는 좀 이해는 안 돼요. 예. 송영무 장관의 그런 태도는. 그러니까 예. 이건 당연히 대통령께 보고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송영무 장관은 본인 뭐 6.23 지방선거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 예.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정무적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어찌 보면 특별검찰단을 만들고 예.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직보를 바로 하도록 또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이 예.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실무 계획이 물론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 실제 이하부대까지 명령이 내려가는 커뮤니케이션 했다는 증거를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 아직 계속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렇죠. 부분은 두고 네.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 내용 자체는 상당히 예. 세부적으로 돼 있어요. 뭐 국회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있고요. 평상시에 그냥 이라면 단적으로 하나 예. 말씀을 드리면 평상시에 계획이라면 국회는 정상적으로 만약에 계엄이 선포되면 그걸 가지고 논의해서 표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표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개입을 해서 그 당시에 여당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야당은 투표를 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제한을 주겠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있다고 하면 이게 평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계엄 관련된 보고서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이 문건을 보고 나서 예. 그다음 어제 김유겸 대변인 발표도 보고 나서 어떤 사안을 두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해석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예. 많이 가졌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김유겸 대변인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전차부대 뭐 배치, 막 여러 가지 이야기, 그다음 계엄 선언문 예.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계엄이란 게 있죠. 어떤 평상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 갑자기 엄청난 국가 뭐 사태가 일어났을 때 계엄을 선포하고 하는 건데 예. 그러면 그때 가서 이런 모든 걸 할 것이냐 예. 이미 늦었죠. 어떤 그 촛불 집회라든가 그다음 태극기 집회가 예. 어떤 탄핵 결과에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한 100만, 200만 모인 분들이 갑자기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그 폭력적으로 변했다. 예. 이럴 때 청와대라든가 국회라든가 예. 헌법재판소 예. 이걸 어떤 누가 보호할 것이냐 그때 가서 결정합니까? 그건 아니죠.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두고 예. 이렇게 어떤 한쪽 시각에서 지금 벌써 이미 판단을 내리고 이 문건을 보는 건 문제가 있다. 아직 수사 중이죠. 수사 중이고 예. 사실 예. 확정도 안 됐을 뿐만 예. 아니라 그리고 어제 김의겸 대변인 말 중에 내란이란 말이 있는데요. 예. 우리 그 이석기 의원 그 내란 음모 사건 재판 때 내란이 뭔지를 확실히 봤습니다. 네. 내란은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정해진 국가기관을 없애고 뭐 옛날 독재 그 입헌 국가로 군주 국가로 간다든가 예. 이런 게 내란이에요. 아. 그런데 지금 이 그 계엄 문건을 보면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대통령 자리를 갖다 지켜주기 위한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내란이란 말은 너무 앞서간 그러니까 단어다. 내란이란 말을 줌으로써 이걸 예. 어제 김의겸 대변인의 말을 듣는 순간 예. 이게 결국은 우리 12.12 사태라든가 예. 이럴 때 어떤 그 군인들이 쿠데타로 어떤 정권을 탈취하기, 찬탄하기 위한 음모가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청와대까지 나서가지고 예. 합수단 그 조사하러 특별조사단 임명했으면요. 예. 대통령도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너무 빨리 지금 예단해서는 안 되겠다. 네.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분하게 이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현정 위원님, 네. 사실 이 계엄 문건의 작성 경위랄지 뭐 목적이랄지 과정이랄지 이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사람이 바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일 텐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지나가 보면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법안을 다 헌법과 계엄법 다 살펴봤어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우리 헌법에 보면 계엄령을 내린다. 그다음에 계엄령 내리면 집회, 시, 그다음에 결사, 그다음에 이제 언론의 자유를 일단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또 국회를 열면 국회 제적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바로 대통령 해제가 되어 있고 그 계엄령법에 보면 거기에 이제 계엄 사령관을 국방부 장관의 추천에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쭉 다 되어 있어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국방부 계엄과에서 2년에 한 번씩 다 이제 리뉴얼을 합니다. 그 모델을. 예.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지침에다가 이제 당시에 어떤 촛불 집회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어떤 국가적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럼 군이 입장에서 계엄령이 구체적으로 그럼 법령에 다 있고 군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러면 군 입장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군이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도 실행 계획을 준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국회를 이제 열어서 자유한국당이 참석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의원들 몇 명을 이제 그 구금을 해서 예.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기본적인 개통 질서를 밟았잖아요. 즉 뭐냐면 국방부 장관을 배제하고 뭐 다른 세력과 즉 옛날 12.12나 같이 뭔가 하나회라는 그런 세력과 뭘 해서 도모해서 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과 당시에 또 황교안 권한대행 이 개통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개통선상에서 이제 보고를 하고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민구 장관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게 지금 쿠데타를 하려면 다른 세력과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김무사령관이 지휘를 받아서 국방부 장관이 보고를 받고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연 그러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저는 미리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예단을 해서 이거는 예. 뭐 내란이고 이거는 뭐 군 반란죄다라고 하는 시각 자체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예. 작성한 사람들 이야기를. 과연 그러면 무슨 의도로 작성을 했는지. 저는 그래서 어제 어떤 대변인 성명은 이거는 수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렇게 예. 규정을 대통령의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거 정반대 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그 문제는 저는 그 얘기는 뭐 별 할 게 없고요. 실행 계획의 준비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가 실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자세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촛불 집회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국정농단 사태에서 분노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잖아요. 그때 무슨 폭력적인 사태가 있었나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집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면 계엄 이런 세부 계획 만드나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모여서 뭐 집회하고 이러면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부 계획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진압하고 전차를 어떻게 동원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원종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미 합참에 계엄 실무 편람이라는 게 있어요. 2년마다 리뉴얼을 해요. 실행에 맞게 어떻게 하면 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계획에 맞게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촛불 집회와 탄핵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문건을 만들었냐 하는 데서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일부 세력들의 어떤 그 탄핵 민심이나 이런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억압하고 진압하려고 했던 그런 실무 계획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신봉 교수님 평소에 아주 존경하는데 이 계엄 문건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촛불 집회를 하는데 그걸 제압하겠다 이걸로 한 게 아니고요. 예, 탄핵 발표는 안 한 날 네.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가 기각이냐 인용해서 아주 폭력 사태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경찰력으로는 유지가 안 되면요. 이게 위수령을 절차에 발령하고요. 예. 그다음 경찰력만으로 도저히 안 된다 하면 이제 경비계엄, 비상계엄이 있습니다. 예. 하겠다는 거지. 촛불 집회 열리는 것 자체를 뭐 군인을 동원해서 이걸 막겠다 이건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도 여 변호사님을 상당히 존경하는데 촛불 집회에 있던 사람들이 폭도로 변할 가능성을 상정하고 지금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럼 촛불 집회에 나와서 했던 분이 폭도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판단이 폭도로 변하면 이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하고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정을 하고 만든 거잖아요. 아직 수사 중이고. 예. 이 세 분의 경론이 정말 너무 리스트를 달구고 있는데 저희들은 차분하게 수사 결과 지켜보겠고요. 자, 다음 주제는 이 여야 정치권 소식, 여야 정치권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예방을 했는데 두 분 사이가 굉장히 화기애애했다고 전해지면서 앞으로 여야 관계 잘 되나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병준 위원장은 경북 고령 출신이세요. 근데 이제 그 대구로 초등학교 때 전학을 와서 남산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니셨는데 거기 추미애 대표도 거기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또 한 1년 정도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또 인연도 있고 또 김병준 위원장이 이제 아무래도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 주요 화제가 이제 결국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도에 했던 바로 대연정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당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국내 사정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때 한미 FTA를 하면서 지지층도 상당히 반발했고 또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위해서는 여야가 좀 이제 뭔가 넘어서서 뭔가 대연정을 해야 되겠다. 또 더군다나 당시에는 선거제도 개편이 노무현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거제도 때문에 우리가 지역 구도가 너무나 이제 고정화되어 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좀 힘을 합쳐서 대연정을 하자라는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오히려 사실은 야당도 그렇지만 당시 여당 내에서 반발이 더 심했습니다. 지금 문희상 당시에 국회의장도 그때 당대표실에 굉장히 비대위실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정신, 즉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는 결국은 뭔가 국가적으로 뭔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힘을 합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추미애 대표는 곧 그만두시고 이제 새로운 대표가 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새로운 틀에서 좀 짜여질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김문수 전 지사는 SNS를 통해서 한국당을 노무현 정당으로 만들려 하느냐 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저는 김문수 지사가 과연 진짜 자유한국당의 혁신을 바라는 분인지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김병준 명예교수죠. 교수라고 그냥 칭하겠습니다. 이분을 자유한국당이 왜 비대위원장을 데리고 왔느냐. 그 오시면서 진짜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걸 데리고 온 거는요. 자유한국당이 기득권에 좀 집착해가지고 혁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노무현 정신은 저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기득권 타파 이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리 보신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걸 바꾸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분을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지금 김문수 전 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영입한 근본 취지를 몰각한 것이다. 물론 김문수 지사님 저도 고등학교 선배고 좋아합니다만은 요거는 잘못됐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추미애 대표가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대연정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 김병준 위원장의 대답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요. 제한이 무산된 경험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김병준 위원장의 속내는 이 대연정 이슈에 대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분이 무슨 말씀까지 하셨냐면 그 협치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총리를 뭐 야당에서 선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에 그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들어보면 그래서 대연정이라고 하고 협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함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이제 그게 현실화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여야가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의 생각 자체는 그런 형태로 연정을 만드는 거 대연정이라고 하는 게 결국 국무위원회 일부를 야당 쪽에서 좀 차지해서 함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것도 하나의 협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다양한 전국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